노웅래 의원이 오늘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선고 예정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네. 못 받아봤습니다. 보세요. 네, 지금 방금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쌍방 항소 기각으로 노웅래 의원님의 1심 전부 무죄,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2심도 모두 무죄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건 보상해 주나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 구속시키라며 바스락바스락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예,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셨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소기각 관련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요? 박은정, 김용민 의원 안에 일찌감치 있었던 내용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한동훈 발언 거짓말 아닙니까? 그따위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중히 보셔야겠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1, 2심 무죄가 선고된 사정과 판결 이유 등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겠네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현영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동훈 의원은 사과하십시오.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지난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 정치검찰 출신이자 윤석열의 신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하며 이례적으로 5분 넘게 체포동의 요청 발언을 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웅래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건 발생 3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이 겪었던 정치 검찰이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만들어낸 그 치욕스러운 경험과 정치 생명 박탈의 억울함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하며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은 정치 공작의 책임을 지고 노웅래 의원님께 그리고 국민들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고 반박하는 한동훈 의원, 불법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십시오.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동훈 의원의 행태를 여전히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의 여의도 정치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대변인 신현영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야죠. 대변인으로 다시 컴백했네요. 예. 제가 20대 국회의원 할 때도 윤호중 원내대변인, 예.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의 당 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 2번 했고요. 예. 그리고서는 정원호 캠프에서까지, 그때는 대변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에 언론 대응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다시 대변인을 맡게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특히나 국회의원 때의 대변인과 다른 가장 서러운 원외 당 대변인. 예. 1인 체제입니다. 그렇죠.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서러운 원외 대변인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 먼저 장안의 이슈.
조희대 예. 예,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한 6개월째 미루다가 그렇죠. 뜬금없이 서면 제청으로 손봉기 그 부장판사를 이렇게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김성수 예. 그 부장판사는 사전에 뭐 협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패싱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엄청 열받았죠. 그렇죠. 이거는 예. 당이나 청이나 이런 일은 정말 초유의 사태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초유의 사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관례라는 게 있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내면 제청을 하면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스무스한 수순으로 가는 건데 이 조희대가 또 조희대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 대법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의 존재감 없다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 제발 탄핵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탄핵으로 곧바로 가면 안 됩니다. 예. 그 조희대의 그림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본인은 탄압받는 서사를 받고 싶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정년퇴직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법원장이었다가 일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다음을 도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희생양, 탄압의 서사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정치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5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에다가 그래서 대법원 공석이 위태위태하다가 이제야 전당대회 끝나고 곧바로 이렇게 갑자기 서면으로 통보하는 이런 상황은 매우 무례하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부터 해가지고 조희대 탄핵, 이제 사법개혁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다음 수순은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공격을 날렸다고 보는데요. 그 공격이 결국에는 막판에는 후회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사법농단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다시 한번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대변인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송영길 후보도 거론을 했고 예. 이렇게 되면 탄핵 열차 가는 거 아닌가요?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 우선은 사퇴하세요. 사퇴. 라고 어제도 대변인 네. 논평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서면 일방 통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복관들이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 무시하고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이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사법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선 중간에 정말 유죄 파기 유죄의 그런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선에 개입을 하려고 했었고 비상계엄 내란 때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하면은 그것에 맞춰서 사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조희대의 그런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사법부 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품격, 권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정의 그런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지켜봐야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김성수 카드는 받고 네. 손봉기 카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는 뭐 보류한다 뭐 그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류하거나 반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예. 관계자 예. 발언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성수는 사전에 협약이 됐다 그러면 굳이 두 명을 동시에 반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전 그 논의가 되지 않은 사실 예. 법관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의 반려도 검토를 한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하지 않는 절차도 있는데 일부 예. 보도를 보면 아예 청와대가 그냥 처음부터 보류한다. 예. 그래서 내년 7월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후에 임명하는 방안도 나온다. 뭐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그렇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건데 사실은 국회는 지금 분열이 돼 있고 사실 국민의힘도 4분 5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국회에 또 하나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보다 깔끔하게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법사위에서 조희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오고 뻗팅고 있는데 그 또한
그 또한 국민들이 평가하는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출석도 안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의대의 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의대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언론이 붙어갖고 왜 그러셨어요?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퇴하실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즐기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본인의 그 인플루언싱은 되죠.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계속 불안감을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이제 인지도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대법원장이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해요. 예. 근데 조의대만큼 유명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 매일 출근할 때마다, 퇴근할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즐길 정도 되면 진짜 정치하고 있는 거죠. 즐길 예. 정도 되면. 근데 사실은 사법부가 그래도 이제 정말 상권 분립에서의 중요한 그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예. 그런 중추이 되는 사법부의 가장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판사든 하여튼 법조계든 망신인 거죠. 예. 그래서 전체 사법부의 그런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조의대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사람이 뻔뻔함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왜 이대로 두느냐. 도대체 판사회의는 뭐 하느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젊은 진보 판사들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민주당 최고위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 검찰 개혁하느라고 이제 거의 완수가 돼가지고 이제 후속 조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정말 검찰 개혁하고 났더니 사법 개혁도 해야 돼? 예. 이런 명분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또 사법부도 쉽지 않아요. 본인들의 그동안의 무소부의 권력, 정말 재판장은 신선하고 판사들의 권위는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판사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판사에 따라서 극과 극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진관 판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느꼈잖아요. 우인성 판사인가요? 예. 예. 김건희 우리가- 1심 판사. 예. 우리가 판사의 이름을 외울 정도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그래서 본인의 판결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국회는 또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즘은 그 정치 좀 하려면 이제 법원 행정처장 이름까지 외워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예. 그러니까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후임으로 예. 등장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관 후보 추천회에서 1월에 4명을 추천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제청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 말로는 스스로 자기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4명이 모두 사퇴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꾸밀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당신이 무슨 권한인데 예. 후보들한테 전화를 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엽게 말하면 오지랖이고요. 오지랖. 예. 그냥 명백하게 말하면 직권남용일 수도 직권남용. 있는 거죠. 예. 불필요한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서는 그 4명의 그 후보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동시에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4명이 다 오케이를 하면 이게 바꿀 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한 명만 뭐 오케이해서 안 되는 거예요. 4명이 다 싱크로율이 맞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의사타진을 했다고 본인은 변명을 하는 거긴 한데 아니 법원 행정처장이 전화해가지고 후보자 추천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이게 압박으로 안 느껴질까요? 제가 만약 전화를 받았더라면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이 되고 싶은데 어쨌든 예. 대법원장 전화도 아닌 이인재가 전화 왔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이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에 누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나오는 뜻인가요? 이야기가 배우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냐라고 네. 지금 추궁하는데 네. 정작 본인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믿어야 합니까? 충신 났네요. 충신 났어요. 지금의 대법원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법원 행정처장도 사실은 너무 많은 권한이 있어가지고 사실 넘버 2잖아요. 예, 행정의 업무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그런 인사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그런 권한에 대해서 정말 권한 축소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권력이시구나. 이분이 또 선관위에서도 사실 겸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와 행정처장으로서 그렇게 일일이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후보를 추천한 추천위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쌍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뒷배가 있는 사람들의 하수인처럼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요. 추천을 한 사람들이 있고 추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예. 그것도 법과 질서를 가장 준수하는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와 엉망진창이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엉망진창인 거 최근에 알았고 축구협회 엉망진창인 거 최근에 알았고 예. 근데 사법부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취약한 조직이었어?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리폼, 이쁘게 말해서는 리폼이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대개혁이 필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후반기에서도 법사위가 매우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예. 김기표 의원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예. 대법관 후보 추천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다 이렇게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그 뒤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한 변호사협회장 등이 모여가지고 추천을 해서 4명을 추천한다는 건데 예, 예. 도대체 노경필 그 법원 행정처장이 무슨 권리로 당신이 전화를 하느냐라고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법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국민들이 사실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텀업으로 이렇게 추천이 예. 돼갖고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하나는 아주 엄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꽂지 못하도록 낙하산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들을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자료 요청해갖고 정말 그 내용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히 어떻게 행정처장이 건드릴 수가 있는지 전화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거 되게 녹취록 나중에 터지잖아요. 예. 그럼 이거 완전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후보 추천을 받은 그런 대법관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행정처장이 전화가 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버 2가 전화 온 거는 넘버 1은 모르는 일이냐? 그렇지 배후에 않다고 있을 생각하죠.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넘버 2가 네. 어떻게 넘버 1을 배제하고서는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혼납니다, 나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목 나갈 일이잖아요. 넘버 네. 1한테.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도 하고 정책도 하고 수많은 일 하느라고 바쁜데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거 후반기 상임위가 조금 구성이 늦었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인재 구성되고 인재 상임위도 다들 첫 상임위 하면서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취약성을 또 그 공백기를 이런 또 나쁜 짓으로 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이진숙 의원이 그 5.18 관련 단체의 그 토론회를 이렇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판이 거셌는데 그 이후 과방위에 출석한 이진숙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중대 범죄라도 저질렀느냐라고 하면서 왜 민주당은 이런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것부터가 예. 정말 후반기 22대 국회가 얼마나 과방위가 또 난리 법석일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상임위 열기도 전에 5.18 토론회 해가지고 거의 99 유튜브 방송을 만든 거잖아요.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 이제 과방위에서 본인이 등장할 때 첫 이제 일성으로 많은 민주당 의원이 나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진숙이다! 이런 또 극우의 직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정말 이진숙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해 막 속게 뭐 반복되면서 아니 지금 AI도 해야 되고 방송통신도 개혁도 계속 해야 되고 이 엄중한 시기에 이진숙 때문에 과방위 상임위가 후반기는 정말 날이 법석이겠구나.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위원장이 송기영 의원 그리고 간사가 한준호 의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이진숙을 어떻게 할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정말 골칫거리 와가지고 사고는 계속 치고 있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이 이진숙의 존재는 국회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 이제 가동을 해서 어떻게든 징계를 하고 제명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 당은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4명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했는데 정작 이진숙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조경태, 그다음에 진종호, 그다음에 누구죠? 그 권영진. 예.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잖아요. 진종호,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였나? 잠깐만. 저기 다시 서범수. 서범수. 이 네 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권 정지에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예. 정작 이준숙 의원을 저기 징계하라라는 그 민주당이 그 제명 촉구 뭐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장동혁도 징계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 왜냐면 당내에서 캐릭터가 겹치거든요. 겹친다. 예. 그리고 본인보다 더 그립감이 셀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바타가 될 수 있잖아요. 즐기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둘이 예. 경쟁 구도로 갈 수 있고요. 예. 이제 당권 주자 있을 때 이진숙이 잘 싸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밀어줄 거거든요. 그럼 지지자들이 겹치면 아바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뭐든지 내가 1인자가 돼야 되고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진숙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 강도가 더 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도 그렇게 심기가 편하진 않을 거예요.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건 아닌데 지지자가 겹치기 때문에 감히 지지자가 겹치기 건드리기는 때문에. 어렵거든요. 아. 이준수 건드려봐요. 왜 그럼 잘 싸우는데 왜 당해서 그러느냐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지금 4인방 징계를 했어요. 예. 근데 윤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강성 의원들보다 한 발 더, 한 숟갈 더 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징계가 나와서 내년 총선 어림도 없지! 예. 하고서는 딱 워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4명 말고 또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 징계 블랙홀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데 해야 될 사람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하고 이런 장동혁의 리더십을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도 뭐 지지율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더 난망한 상황에서 지금 허우덕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예. 그 조경태, 진종호는 지금 2년 이상의 그 당원권 정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2년 뒤 총선에 나오기 힘든 거잖아요. 못 국민의힘 나오죠. 후보로는. 예, 그렇죠. 못 나오죠.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반발할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당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출마를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요. 재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재심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유, 그러면 가처분 신청하죠. 예. 그래갖고 사법부에 다시 한번 해가지고 예전에 배현진, 김종혁 사태처럼. 아, 그러겠네요. 예. 배현진 의원처럼. 근데 이번에 윤리위가 윤민우 위원장 윤리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나름 지켰다고 해요. 아, 불러갖고 소명 절차도. 소명 절차도 했고. 물론 근데 그 소명하는 과정에서 질문도 별로 없고 그냥 별로 관심 없고 약간 답정너처럼 하긴 했대요.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을 만큼의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는 않았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가처분 내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고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가 이준숙 의원은 어떻게 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정치적 지형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가 있잖아요. 아직 이게 구성이 안 됐거든요. 예전에 윤리 구성하려고 그러다가 여야가 5대5로 할까 뭐 7대4로 할까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 불발됐어요. 그래갖고 후반기까지 왔고 정정식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 국회 윤리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부를 하면은 또 거기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점정식 의원도 이진숙 의원이 5.18 토론회 할 때 안 했으면 좋겠다. 자중해라. 그런 메시지 전달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난리 뽀대기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 지지율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냥 이준숙만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정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겠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열차게 공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윤리특위 이제 구성해서 윤리 징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격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의 싸움을 한번 또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이게 과방위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호남, 메가시티, 이 반도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법안 많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의 존재감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또 이진숙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숙 의원은 그 5.18 토론회 그리고 과방위 이후에 그 본회의에서 5.18 관련 법안 2개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법안은 뭐 찬성이든 반대든 하는데 네. 그 5.18 법안만 패싱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패싱했느냐라고 지금 비판하던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음, 찬성을 하면 욕먹을 것 같고 반대를 반대를 하면. 해도 뭔가 또 그 부정적인 그 저항이 올라올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 누른 것 같은데 기권표도 있거든요. 예. 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안 눌렀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예. 그거 자체는 본인이 본회의장에 앉아있지만 존재를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안 누른다는 거는 실수로 안 누르는 경우에는 왜냐면은 뭐 표결 끝나고 나서 그 타이밍 놓칠 수 있잖아요. 손 들면 돼요. 아, 손 들면 그 뒤에서 다 의사진행 도와주는 직원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잘못 눌렀다. 이래서 찬성을 눌러야 되는데 반대로 눌렀다. 아니면은 못 눌렀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표결에 반영해가지고 사실 다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명 조차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안 했다 그러면 의도가 있는 스스로의 부재, 유령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윤리위가 초구되면은 한번 소명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안 누르는 것도 권리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 표결에 참여 안 하는 것도 권리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견을 내지 않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되죠. 그것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민석 당대표가 그 국회의장을 찾아가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뭐 싫다고. 과방위에서 사실은 네. 역할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하면 안 돼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5.18을 부정하고 사실은 학술적 뭔가 토론인 것처럼 가장한 극우 유튜버들의 난립에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할 것 같은데 저는. 예. 처음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방통위원장 시절 예. 그 과방위에서 발언. 민주당의 공격에도 꿋꿋하게 할 말은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의원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오면서 대구에서 인지도 쌓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숙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갈 겁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여튼 지방선거랑 보궐선거 보면서 대구에서 추경호 나오고 그 공석에 이준숙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의 대구 공천을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참 볼품없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이놈의 그 지역 정치들, TK 정치들 아직도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정치의 지형들 이런 것들 김부겸이 다시 소환되면서 대구를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김민석 리더십으로 어떻게든 TK, PK 잘해서 한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다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러운 원외당 대변인 예. 어떠십니까? 정말 안 그래도 애도 키워야 되고요. 제가 아들이 둘이거든요. 아직 손이 많이 가고 밥도 해줘야 되고 요리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계약을 예, 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아침에 등교도 하고 애 키워야 되지. 그리고 병원에서 일해야 되지. 그리고 대변인에서 논평 써야 되지. 예. 저는 이제 저의 비서관이나 부자진들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1인 체제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이동한다 그래도 혼자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근데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주차할 때 막 찾느라고 혼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예. 빨리 도착해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총 이번엔 4명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원내가 3명이고 예. 원내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 의원님이? 3명 다 국회의원이고 예. 국회의원 아닌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일의 강도 훨씬 세겠네. 그분들은 이제 서포트 해주고 비서관이나 뭐 부조관이 예. 다 있으니까. 예, 정보력도 있고 다 여기서 해주면 승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바닥부터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원에 예, 첫 원에. 당 대변인을 경험하기 때문에 새롭기도 하고 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초심에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다. 왜냐면은 원내를 경험한다는 건 되게 소중한 예. 경험이거든요. 저도 원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서의 원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중앙 정치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인데 또 대변인까지 그래도 역할을 부여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의 입이 되고 민주당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품격 있는 논평과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J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극적인 언사로 시원하게 까발려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한다 하더라도 예.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대변인이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그 청년직 최고위원만 놓고도 김민석 당대표가 전용기 의원을 이제 저기 지명직 최고로 임명을 했잖아요. 예, 예. 정청래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팀 정청래. 그쪽에서는 좀 예. 바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세 명의 최고위원이 예.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또. 물론 그렇게 예, 끝날 것 곧바로 같아요. 의결돼가지고 예. 금요일날 의결이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목요일날 의총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죠. 목요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최고위원회는 월수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요일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이제 막 이견을 공개적으로 SNS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 세 분 다. 예. 세 분 다 이견해가지고, 그럼 금요일 최고일 날 또 막 싸움 나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예. 언론들이 강릉에서 했거든요. 예. 강릉에 이렇게 있으면서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뭐라고 하는지, 김민석 당대표를 공격하는지, 들이박는지, 내신 기대를 했거든요. 언론 입장에서. 예. 예. 그러면서 강원도 막 먼데 취재를 갔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대변인들한테 전화 오죠. 전화 옵니까 또? 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최고위에서 같아요? 싸움 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예요? 사전 취재가 들어가야지. 그런데 아름답게 끝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한 번에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그냥 의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후보들이 물론 전당대회 때는 서로 비판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원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지금 출발이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민희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한테도 저 대변인 임명됐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문자도 드리고 문자 드렸습니까? 예, 예. 원래 다 이렇게 알던 의원들이잖아요. 예, 예. 물론 저는 같은 시대에 국회의원을 하진 않았어요. 최민희 의원은 같은 때. 예. 아니죠. 그때 아니셨군요. 예, 지난번에. 그렇죠. 예. 저는 21대인데 21대 때는 21대니까. 안 계셨으니까. 안 계셨으니까. 근데 예. 방송하다 보면 다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캠프에서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민주당의 그리고 김민석 코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실 건데 물론 그들을 이제 최고위원으로 모셨던 지지했던 많은 이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면서 최고위가 이렇게 항의를 해가는 거죠. 뭐 어떻게 처음부터 일치된 의견을 다 같이 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본인의 그런 의사 표명은 최종적으로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게 이게 민주당의 이 지도부의 그런 합리성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과는 완전 차별돼 있다. 그나저나 뭐 사태는 봉합된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 등이 문제를 삼은 건 그 전용기 최고위원을 그 경선으로 하기를 희망했나 봐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김민석 당대표는 왜 경선하지 않고 바로 지명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예.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뭐 경선하는 카드도 있었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막 전당대회를 끝나고 돌아왔고 이제는 안정화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또 경선하면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찌라시 돌면서 한마평에 돌았던 청년 최고위원 원내들이 있어요. 예. 이번에 출마하려고 그랬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모시면 또 이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시작하기도 전에 또 인선이 제대로 못 됐네 하면서 사실은 언론들이 너무 좋아하죠. 좋은 소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젊은 청년을 한 명 이렇게 앉혀놓는다고 해서 청년들의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가져왔던 거예요. 한 명 뭐 누구 비서관에 앉힌다? 아니면 누구 최고위원에 덧친다? 그런다고 막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을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양쪽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강하지 않은 청년, 그러면 성과 낼 수 있는 청년 하다 보면은 전용기 의원이 대학생위원장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청년 정치를 해왔고 그 다음에 재선 의원으로서의 입법도 할 수 있죠. 정책적인 소통도 할 수 있죠.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용기 의원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의 당의 친구들이랑 모여갖고 TF 만들면서 같이 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중심이 되어달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사실 팀 정청래라고 하는 우리 세 분의 지도부도 그 인물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의원님들은 사실은 이성윤, 한민수 의원은 초선인데 전용 의원 재선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나이로는 다르지만 선수로 보면은 또 선배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전용 의원이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견이 없다. 예. 아름답게 끝났죠. 그래서 경선을 하면 막 복잡복잡하면서 그렇게 될 텐데 그 과정을 결정하는 걸로 인플루언싱을 하면서 공론하는 것보다는 빨리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청년 정책을 어떻게 바꿔갈 건지에 대한 공론화장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민주당한테 유리하다라는 대표의 아주 빠른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